안녕하세요. 제이딕입니다. 5월 2일 화요일 밤 10시 34분 비트코인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채널은 엘리엇 파동을 중심으로 캔들의 패턴과 모양을 살펴서 차트를 분석하고 공부하는 채널입니다. 비트코인, 제가 어제도 한번 쭉 봤지만, 비트코인은, 뭐, 이렇게 우리 채널 보고 계신 분들은 이제 다 이제 알고 계시죠? 이제 얘가 음봉 하나, 둘, 셋, 넷, 5개까지 나왔어요. 5개로 끝낼지, 5개로 끝내고 반등이 한번 나왔다가 빠질지, 아니면 이대로 여기를 치고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이제 반등이 시작될지, 이거는 아무도 몰라요. 그죠? 내려갈지 올라갈지 아무도 모른다 그랬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예측하려고, 들면 안 되고, 그건 이제 거의 신의 영역이 있는 거죠. 여기를 돌파할 때를 보는 거예요. 여기를 돌파하는지, 30,039불. 30,039불을 돌파할 것인지 요거를 이제 지켜봐야겠죠. 그럼 이제 요게 A, B, C 이렇게 떨어질 건지 아니면 여기서 1, 2, 3 이런 식으로 갈지 이거는 모르는 거예요. 단기적으로 파동을 카운팅할 때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30,039불을 돌파하는지를 봐야 된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봤을 땐 여기 나와 있죠. 이 장대 음봉의 50%는 일단 회복해야 돼요. 딱 50%는 회복해 놓으면 이제 다시 이제 회복되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상황이라 지금은 이제 비트코인이 어떻게 움직일지 지금 여기에서 근데 제가 얘기한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바닥에서 좋은 모양은 뭐라고 했죠? 바닥에서 단기적으로 좋은 모양은 전일에 전주에 전월에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말아 올리는 양봉이 좋다. 그게 어떤 게 있었죠? 뭐 예를 들자면 언제 있었나요? 요때죠, 요때. 요런 때. 전일의 음봉보다 더 낮은 자리에서 이렇게 말아 올리는 애들. 이런 애들은 좋은 거예요. 근데 얘가 이제 일단은 잘 보세요. 요때도 요 자리를 종가로 뚫었죠. 어떻게? 양봉, 양봉, 양봉. 미심쩍었죠? 여기 종가로 뚫었으니까 얘는 일단은 적어도 여기 위에서 끝난다라고 이제 봤는데 뭐 계속 이렇게 갈듯갈듯 하더니만 이렇게 꼬라박았어. 그래도 우리는 뭐 버틸 수 있었죠. 일단 241선을 어떻게 음봉으로만 돌파해서 내려가야 되는데 돌파를 못했어. 그러고 나서 바로 양봉이 붙으면서 이렇게 올라왔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위에서 끝났죠. 결국에는 이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올라갔다가 찍고 여기 최고점 여기를 찍고 이제 다시 이렇게 A, B, C가 만들어질 것인지 이제 그런 기로에 서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렇게 저점을 높이면서 이렇게 지금 수렴 중인 거죠. 이렇게 수렴을 하다가 제가 어제도 얘기를 했었죠. 비트코인은 지금 마른 목골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도 이때도 그랬죠. 이때. 요런 모양. 요런 모양이에요. 요건 요렇게 해서 요렇게 보면 알 수 있어요. 요렇게. 그죠? 요렇게 가는 요런 식의 마른 목골. 여기도 마찬가지였죠. 요때도 요렇게 내려가는 마른 목골 형태의 조정이 나오고 있었죠. 요런 식으로 요렇게 얘는 하향으로 이탈을 한 거예요. 이런 거 같은 경우는 그죠? 요 자리를 깨고 내려왔으니까 여기 어땠죠? 여기는 못 깨고 내려왔어.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른 목골 형태의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 그래서 어제 그런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뭐 한다? 관망해야 된다. 지금은 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 시간으로 4일이죠. 5월 4일 새벽에 이제 FMC 회의가 나오겠죠. 이제 뭐라고 얘기가 나오는지, 파월이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한번 보긴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지금 뭐 우리 멤버십 회원분들도 이제 뭐 물어보고 하셨는데, 뭐 이제 미국의 뭐 은행 네 곳이 파산 뭐 됐고 뭐 위기가 이제 금융 위기가 오는 거 아니냐, 경기 침체. 뭐 근데 제가 이거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했잖아요. 뭐 이걸 경기 침체의 징후가 뭐였었죠? 예, 장단기 금리차로 경기 침체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리고 경기 침체 얘기는 계속 나오고 있었어요. 경기 침체는 왜 나오는 거죠? 진짜로 경기가 안 좋아서 그 어떤 그
뭐 미국 경제는 10년 주기설이 있죠. 10년을 주기로 해서 좋아졌다 안 좋아졌다 이렇게. 그러니까 10년 주기라는 말이 뭐예요? 사이클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좋을 때가 있고 안 좋을 때가 있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안심할 수 있는 건 뭐죠? 영원한 하락이 없는 거야. 영원한 상승도 없는 거고. 어떻게 보면은 뭐 만물에 있지. 엘리어트도 이제 그런 얘기를 했죠. 삼라만상, 뭐 삼라만상의 뭐 법칙, 자연의 법칙, 뭐 이런 거를 자연의 어떤 조화, 자연은 파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시장의 참여자들이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누구다? 자연의 일부다. 자연의 일부이기 때문에 이 삼라만상의 이런 자연의 법칙에 따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렇게 파동의 원리를 가지고 이제 이 시장을 분석한 게 엘리엇 파동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지금 뭐 경기는 당연히 올 말에, 그러니까 이게 또 이견이 있어요. 올 연말부터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시작이 된다. 본격적인 경기 침체가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있고, 지금 이미 경기 침체는 이미 왔다. 이미 왔다. 뭐 장단기 금리차만 봐도 지금 딱 그러잖아요. 단기 금리가 역전이 됐어요. 장기 금리보다.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높아. 제가 이거 설명했죠? 장기 금리는 뭐예요? 내가 100만 원을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렸어. 근데 내가 10년 후에 줄게. 근데 이자를 한 2%만 내가 줄게.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똑같은 A라는 사람한테 100만 원을 빌리는데 2년 후에 줄게. 그랬는데 이자를 5%를 줘. 그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거 10년 후라는 거는 이 2년에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얘가 훨씬 긴 기간 후에 돈을 갚는 거잖아요. 그럼 리스크가 있잖아요. 못 받을 수도 있지. 10년 동안에 어떤 변수가 있을지 모르는데 내가 쫄딱 망해가지고 이 100만 원은커녕 10원 하나 없은 상황이 생길 수도 있잖아. 근데 아무래도 10년에 비해서 2년은 기간이 짧으니까 돌려받을 확률이 10년보다는 높다고 판단하는 거죠. 상식적이라면. 그래서 이자를 덜 받아야지. 10년에 2%면은 2년이면은 한 0.2%뭐 이렇게 해도 뭐 합리적인 어떤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 2년 후에 받는 게 이자를 더 내야 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정상이 아닌 거죠.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는가는 제가 설명을 해드렸어요. 이제 2년물이 단기 금리인데 이거는 뭐에 영향을 받는다 그랬죠? 연준. 그러니까 연준은 어떻게 하냐면 지금 연준은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가 세계의 어떤 뭐 경찰 역할을 했잖아요. 세계 뭐 국제 뭐 글로벌 폴리스 뭐 이러잖아요. 미국이 뭐 시키지도 않았는데 자기들이 자칭 세계 경찰 역할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야 우리가 허락하지 않으면 니네 미사일 개발하지 마. 핵 가지고 있으면 안 돼. 뭐 이런 거를 만든 거죠. 그렇게 해서 뭐 지들끼리 해가지고 몇몇 나라만 핵 갖고 있게 하고 뭐 그러면서 자기가 막 정한 거죠. 그래서 미국이 이런 달러를 기축통화로 해서 기반으로 해서 모든 나라들에게 이 달러를 기반한 경제 어떻게 통화를 이용해서 경제를 막 좌지우지했죠. 미국이라는 나라가 이게 기축통화의 어떤 역할이에요. 그래서 미국이 조금 경기 안 좋으면 돈 막 찍어내고 좀 경기가 좋다 싶으면은 다 막 이제 야 너네 돈 갚아 해서 다 일수꾼처럼 돈 다 이렇게 끌어모으고 이러면 이제 경기가 위축이 되죠. 그래서 왜 그런 걸 하냐면 경기가 좋아지면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되면 어떻게 돼요? 난리가 나죠. 자고 일어나면 갑자기 막 물가가 막 천정부지기수로 막 뛰는데 그런 상황이 되면 끔찍한 일이 벌어지죠. 물론 디플레이션은 더 안 좋아요. 디플레이션은 뭐 대공황 때 겪어봤지만 더 안 좋지만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면 이게 그래서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가면 바꿔 말하면 물가가 너무 높아지면 문제가 생기죠. 돈의 가치가 너무 떨어지기 때문에 그 어느 나라죠? 뭐 제가 아프리카 쪽인가요? 뭐 지폐 막 1조 뭐 1억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뭐 사탕 하나 사고 이래 1억 갖고 뭐 그런 나라가 있어요. 아무튼 뭐 제가 정확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만큼
화폐 가치가 너무 떨어지게 되면 뭐 제가 설명드렸죠. 빵 가격이 아침에 다르고 저녁에 달라요. 아침에 막 100원 하던 게 저녁 되니까 1000원에. 이게 이 하이퍼 인플레이션이 벌어지면 이런 일이 벌어지거든요. 그래서 미국은 가장 원하는 게 인플레이션 한 2%대를 유지하기를 원해요. 이 이상 이제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씩 이제 슬슬 긴축을 하려고 하죠. 그래서 돈을 이제 흡수하려고 해요, 연준이. 그렇게 이제 하는데, 이제 만약에 또 이제 경기가 침체가 돼. 그러면 이제 다시 돈을 막 푸는 거죠. 그럼 돈을 막 풀면 기업들도 개인들은 소비를 늘리고 기업은 투자를 높여서 그러면 이제 소비가 진전이 되고 또 그 경기가 활성화되면서 막 또 좋아지죠. 그럼 다시 또 인플레이션이 오고 이게 반복하는 무한 반복. 계속 이런 식으로 되어 왔거든요. 그래서 연준이 이거를 잘 컨트롤을 해왔어요. 그동안 나름대로. 그런데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긴 게 이제 어떤 거였냐? 중국이었죠, 중국. 중국이 이 어떤 문제에 어떤 중심에 서 있었죠. 이제 그게 이제 그 코로나 때 아주 확실하게 여실히 드러났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약간 위기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뭐 저도 잘 모르겠어요. 반반이죠. 이게 지금 위기라는 사람도 있고 뭐 아니다. 이제부터 이제 지금 뭐 이제 내년부터는 좋아진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뭐 어떻게 판단하기는 쉽지 않아요. 이걸 예측한다는 게 쉽지는 않은데 분명한 거 여러분들이 분명한 거는 내년에 위기가 올 수도 있고 올해 뭐 하반기부터 위기가 올 수도 있어요. 경기가 정말 침체로 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죠. 이제 많은 이 경제 관련된 이런 매크로 시황 보는 분들이 나와서 하는 얘기들이 이제 보면 뭐 이제 연준은 이제 금리를 더 이상 못 올릴 것이다. 이번이 마지막일 가능성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죠. 금리 인하는 못할지언정 이제 더 이상 올리기는 쉽지 않을 거다. 왜냐하면 경기 침체가 오기 때문에. 뭐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금리를 계속 올리다 보니까 장단기 금리 차가 계속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단기 금리가 막 장기 금리보다 더 높아. 막 0.5포인트, 그러니까 0.5% 정도 더 높죠? 단기 금리가. 그 이유는 뭐죠? 연준이 계속 금리를 올리니까. 그죠? 기준금리에 준하는 게 이 단기 10년물, 2년물이잖아요. 2년물. 그죠? 10년물은 뭐예요? 소비자들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죠? 이 시장 참여자들에 의해서, 사고 팔기 때문에 10년물은. 그러면서 시장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10년물은. 그래서 이거는 이제 시장 금리라고 하죠. 그렇게 여기하고 연동이 되는데, 뭐 이제 이거는 바꿔 말하면 뭐 은행 금리이기도 하죠. 뭐 그렇게 가는데 이게 역전이 돼 있어. 그러면은 당연히 경기는 안 좋죠. 안 좋을 수밖에 없지. 왜냐? 지금 금리가 지금 막 계속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돈 막 쉽게 빌릴 수 있겠어요? 돈 갚으라고 그 와중에 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돈 갚으라고 하는데. 이제 대출 연장 안 해준다고 하는데 좋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위축이 될 수밖에 없지. 그럼 경기는 어떻게 되겠어요? 경기가 좋아질 리가 없지. 점점 이제 연준에 의해서 그냥 막 이제 내리치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느 정도 내리치면서 이제 막 뭐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제 어떻게 돼요? 리스크 관리를 잘 하지 못한 금융권에서 어떻게 돼요? 이제 파산 위기가 오고 이러는 거죠. 뭐 SVB나 뭐 이런 데들 같은 경우도 뭐 그런 거였죠. 너무 위험 자산에 돈을 너무 많이 그냥 갖다가 그냥 꼬라 박아놨어요. 그러다가 이 유동성의 어떤 좀 뭐라고 하죠? 뭐 누군가는 걸 돈맥경화라고 하는데 유동성이 좀 막히면 이제 이게 막 채권 금리가 막 떡락하고 이러면은 이제 이게 그동안에 미실현 손실액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면 이제, 막 이게 돈을, 더 이상 이제 어떻게, 시장에, 그러니까 예금을 인출할 때 그것을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제 파산을 겪는, 뭐 이제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아무튼, 결국에 그 원인은 뭐다? 유동성의 어떤
흐름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생긴 거다. 결국에는 이제 연준이 이제 이렇게 이런 와중에 이번에 580조였나요? 580조 정도를 또 풀었어. 연준에서. 왜요? 은행이 지금 파산이 막 네 곳이나 일어나고 막 이러니까 갑자기 이제 얘네도 딱 보니까 이거 조금 좀 그런데 이러면서 연준이 계속 또 돈을 풀면서 막 좀비 기업들을 살려줘. 좀비 은행들 막 이제 몇몇 곳을 살려줘요. 근데 이거를 이거는 좀 깊이 들어가면 이건 이제 한도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나중에 좀 정리가 돼서 아주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좀 한번 그걸 따로 얘기할게요. 아무튼 뭐 그런 상황이에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뭐냐면 연준이 이렇게 돈을 푸는 게 무조건 나쁘기만 한 거냐 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제 다 이유는 있는데 그러나 이게 이제 지나치면 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은 되게 이제 연준도 머리가 아파요. 중국이라는 변수가 있어가지고. 왜냐하면 이제 중국이 이제 막 달러 기축 통화에 막 도전을 하고 있잖아요. 지금 막 저기 러시아나 뭐 저기 아프리카 쪽이나 뭐 이번에 브라질하고도 무슨 뭐를 했다 그랬죠? 브라질하고도 중국이 그 뭐죠? 그냥 다이렉트로 거래할 수 있게 뭐 그런 식으로 뭐 이번에 뭐 그런 걸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제가 잘 기억이 나지 않는데 아무튼 중국이 야 니네 뭐 꼭 지금까지는 어땠어요? 전 세계 나라들이 외환 보유라고 하죠. 우리나라도 그랬죠. 달러를 얼마나 보유하고 있는가. 이제 요거에 의해서 그 국가의 어떤 신용도라든지 그 경제의 어떤 그 경직성과 탄력성 이런 것들을 봤거든요. 그래서 외환 보유를 많이 뭐 일본이나 이런 데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는 달러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문제는 안 되는데 이제 중국이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야 니네 우리 위안화로 이렇게 좀 갖고 있어. 위안화로 그냥 바로 우리 이렇게 거래하자.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 달러로 사가지고 달러로 또 이거 위안화 바꿔가지고 또 브라질 그 무슨 화죠? 아무튼 이렇게 바꾸고 막 이렇게 하니까 아니 중간에 피곤하게 왜 이렇게 수수료 떼고 뭐 하고 하면 안 좋잖아. 그냥 우리 다이렉트로 이렇게 막거래하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지금 이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면서 이제 미국도 이제 머리가 아픈 거지. 왜냐하면 미 국채를 가장 많이 지금 사들이는 나라가 어디였냐면 일본이었어요. 그래서 일본의 엔화가 되게 안전 자산에 속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경제를 살필 때 뭐 캐나다 달러, 뭐 일본 그 엔화, 그리고 스위스 뭐 몇 군데 나라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또 이제 중국 위안화거든요. 근데 이제 얘네가 미국의 국채를 엄청나게 사들였어요. 왜냐? 미국이 중국을 세계의 공장으로 만들어줬죠. 그래서 중국에서 모든 걸 뭐 전 세계 생산에 그냥 막 상당수를 여기서 차지하다 보니까 엄청나게 중국이 막 두 자릿수 경제 성장을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다가 이제 조금 이제 중국도 선진국화형으로 가고 있어요. 경제 성장률이 둔화되고 이러면서 이제 경제 성장이 이제 좀 약해지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많이 벌어들인 돈으로 뭘 했냐? 미 국채를 사들였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미국은 인플레이션의 위험 없이 돈을 또 막 찍어낼 수가 있었어. 그러니까 막 돈이 지금 막 풍부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열심히 땀 흘려서 돈 버는 사람들이 바보가 된 거야. 왜냐하면 돈 놓고 돈 먹기를 할 수 있었는데 바보 같은 거. 그래서 너도 나도 지금 막 주식이니 뭐 이런 위험 자산에 투자를 했던 거죠.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지금의 시장에는 유동성이 풍부해요. 유동성이 풍부하다. 근데 이제 뭐 이거는 이제 논외인데 제가 이제 왜 비트코인은 그러면 어떤 이런 상황에서 비트코인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다른 점, 그러니까 기본의 어떤 그 기존의 금융 시스템하고 비트코인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라고 봤을 때, 뭐 흔히들 말하면 뭐 탈중앙화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고 막 이러는데, 그건 잘 모르겠고,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이 뭐 쓰여야 쓰이는 거잖아요.
그러니 이게 뭐 이제 어떤 사람은 이제 뭐 이걸로 금을 대체하는 뭐 그런 안전 자산이 되냐 마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도 하고 있고, 아니면 이 탈중앙화된 이제 비트코인을 꿈꾸고 있는 사람, 뭐 사토시나 뭐 이런 사람들이라고 위시로 해서 이런 사람들이 주로 하는 얘기가 뭐예요? 이게 비트코인은 탈중앙화다. 어? 그래서 어느 나라든 간에 뭐 이렇게 구애받지 않고 이렇게 거래할 수 있는 되게 상당히 뭐라고 할까 뭐 좀 뭐라고 할까 투명한 뭐 돈일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고, 그래서 누군가의 어떤 그 나라에 귀속되지 않고 뭐 거래할 수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실질적으로 비트코인은 그게 안 돼요. 비트코인이 지금 쓰일 수 있는 건 뭐라 그랬죠? 그냥 외화 송금? 왜냐하면 이게 비트코인은 이게 지분 증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이거 한번 받고 이렇게 거래하려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외화 송금하고 하면은 보통 하루에서 이틀 정도 소요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비트코인이 좋지. 딱 맞잖아요. 근데 막 우리가 마트에서 뭘 사고 뭐 하고 하는데 바로바로 결제되고 막 하는데, 비트코인은 그 사실상 그 시스템의 이 바로바로 이 돈 기본의 어떤 금융 시스템을 따라오질 못해요, 얘가. 그래서 이제 많은 대체되는 이제 알트코인들이 막 나오고 이러는데, 근데 이제 제가 그런 거보다도 이제 비트코인에 이제 주목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 금융 시스템이나 뭐 이런 게 지금 뭐 여러 가지로 뭐 위기다, 뭐 지금 환율이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 뭐 지금 나오고 있는 금융의 어떤 위기들, 이런 거는 금융 시스템의 어떤 그 허점을 보완해 주는데 비트코인이 이제 제 역할을 하지 않겠냐. 그래서 뭐 금융 시스템이 위험해지면 비트코인이 올라간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뭐 저는 거기에 그렇게 큰 부담은 안 줘요. 제가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저는 과학 기술이에요. 과학 기술의 진보, 과학 기술의 발전. 뭐 이게 좀 뭐 교과서적인 얘기 같고 식상하지만, 이제 뭐냐면 저는 인류의 어떤 그 기술은 계속 진보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어떻게 기하급수적으로 진보한다. 이 기하급수적이라는 말은 제가 예전에 한번 설명했죠. A4 용지를 뭐 42번인가 접으면 어떻게 된다? 달나라까지 간다. 뭐 이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하급수적으로 기술은 발전하는데,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유심히 봐야 될 거, 웹 3.0 뭐 이런 거 있죠. 웹 3.0. 저는 이 웹의 어떤 이 변화, 발전, 이것이 뭐 AI 기술, 메타버스, NFT 뭐 이런 애들 있잖아요. 뭐 디파이 기술도 그렇고 마찬가지고, 이런 그 과학 기술의 발전하고 저는 이 발전에 이 비트코인이 영향이, 이 비트코인과 어떤 이 비트코인의 핵심인 블록체인 기술, 요게 저는 큰 영향을 미칠 거라고 앞으로 저는 보고 있어요. 어떻게 변할지는 모르겠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은 되게 위험한 하이퍼 리스크가 있는 그런 위험 자산이기도 해요. 그래서 저는, 그러나 비트코인이 제가 옛날에 뭐 10법칙 한번 설명했죠. 어떤 새로운 것이 시장에, 이 세상에 나와서 10년을 버티면 걔는 사라지기가 쉽지 않다. 그리고 그 10년이 이제 10년의 어떤 그 필터링을 통해서 얘가 살아남으면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는 데까지 10년이 걸린다. 이렇게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이제 그러면 얘가 이제 아주 레거시한 어떤 자산으로 이제 세상에서 이제 딱 군림을 하게 되는데, 그럼 이제 도합 한 20년 걸린다고 봐야 되는 거죠. 비트코인이 지금 한 4년 됐나요? 13년, 14년 정도 됐잖아요. 이제 그런 과정 중에 있어요. 그래서 비트코인과 뭐 제가 알트코인 중에 대표적인 거 뭐 이더리움 뭐 이런 정도는 제가 장기 투자해도 크게 리스크는 많지 않을 것이다. 저는 이제 그렇게 보고 있는데, 그 외에는 지금 모르겠어요. 그 외에는 수많은 것들이 사라질 수 있겠죠. 우리는 과거를 복귀하는 게 되게, 과거를 통해서 현재를 바라보고 미래를 바라보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래서 과거를 복귀해보는 게 되게 중요하죠. 근데 이게 비트코인을 보면, 여러분들이 비트코인의 미래를 예측할 때 봐야 되는 게 뭐냐면, 과거의 닷컴 버블을 한번 기억해 보셔야 합니다. 모든 것은 다, 어떤 이 과학 기술도 다 어떤 그 타이밍이 있거든요. 타이밍이 중요하고, 그 기술의 어떤 진보와 어떤 세상의 요구와 그 다음에
이런 타이밍들이 서로 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이 닷컴 버블 때 어땠죠? 많은 지금 주식하는, 지금은 뭐 이제 나스닥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뭐 아마존이니 그때 당 구글, 그죠? 구글이니 뭐 아마존이니 페이스북이니 뭐 애플 뭐 이런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애들이 이렇게 초우량 기업으로 성장할 줄 몰랐죠, 이때. 이때 뭐 엄청나게 많은 막 떡상하고 난리가 났었어요. 닷컴 버블 때. 이때 그러나 어떻게 됐죠? 몇 개만 남고 나머지는 싸그리 다 없어졌어요. 이제 그런 걸 보셔야죠. 그러나 살아남은 애들은 어떻게 됐죠? 지금은 뭐 그때 당시엔 상상할 수도 없을 만큼 성장을 했죠. 지금 코인은 또 다른 어떤 거거든요. 이 코인은, 저는 솔직히 여기 되게 사기도 많다고 봐요. 그런 것도 있어요. 되게 이제 돈 갖고 장난치는, 뭐, 폰지 사기라는 말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많이 경험해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코인에 너무 막 무지성으로 마구잡이로 투자하는 걸 전 별로다. 그래서 차트를 보고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저는 리스크를 해지하는 방법이다라고 보고 있어요. 뭐 주식도 마찬가지긴 하지만 주식은 그래도 실체가 있잖아요. 기업이 있고,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물론 이번에도 주식에서 아주 역대급 일이 터졌죠. 통정 매매 뭐 이런 거 해서 뭐 작전 세력 뭐 이런 게 나왔었죠. 아무튼 그래요. 근데 지금 코인은 이런 게 더 심하지 않겠어요? 아무래도 관리 감독도 잘 안 되고 있고 뭐 그런 것들이 막 비일비재해요. 그래서 지금 제가 뭐 저기 빗썸인가요? 뭐 거기서 차트 보고 있으면 좀 말도 안 나오는 그런 애들이 부지기수로 있거든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결론은 뭐냐? 지금 뭐냐면 경기가 침체는 지금 이미 왔다. 경기 침체는 이미 왔고, 이 경기 침체가 단순히 그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어떤 특수한 어떤 그런 상황, 이 유동성이 풍부해지면서 오는 것과, 그 다음에 이 코로나 위기라는 이런 것들이 이제 엔데믹 상황이 되면서 어떻게 리오프닝이 되면서 어떤 식으로 이 경기 침체를 극복해 나갈 것인지 아직 몰라요, 지금 상황이. 그리고 시장의 어떤 유동성이 얼마나 지금 제가 보기에는 아직 유동성이 되게 풍부하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이제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흘러갈지 저도 지금 감이 좀 잘 안 와요, 지금 상황에서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언론에서 뭐 서로 이제 뭐 이거 뭐 좋다 나쁘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여기에 베팅을 해야 될 게 아니라 리스크 관리를 하면서 하면 돼요. 근데 걱정되는 건 뭐죠? 내가 이제 고점에 물려 있는데 야 이거 진짜 하반기에 더 안 좋다고 하면은 지금이라도 나와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아니 지금 고점에 물려 있는 분들 다 마이너스 막 60% 이상 되지 않아요? 마이너스 50% 60%다 이상 되잖아요. 마이너스, 제가 들어보면은 마이너스 70% 80%다 이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매도를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지금. 이 상황에서. 그냥 지금은 그냥 홀딩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홀딩.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그래서 가끔 요거 비트코인, 연봉 보잖아요, 연봉. 연봉 보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얘가 내려와도 얘가 이렇게 지금 뭐 비트코인은 되게 아주 레귤러하게 지금 이렇게 파동을 움직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모르죠. 그래서 지금 뭐 물려 계신 분들은 뭐 버텨야죠. 잘 버텨보고 영원한 하락도 없고 영원한 상승도 없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이 시장을 바라보면서 하면 저는 크게 문제는 없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뭐 예를 들어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나스닥도 보면 이제 요때가 요 이제 연봉이에요. 연봉. 요때가 닷컴 버블 때였어요. 닷컴 버블 때 꼭지를 찍었죠. 그리고 나서 3년간 하락하고 다시 ABC로 이렇게 만들고 이 꼭지 여기를 회복하는데 몇 년이 걸렸어요.
지금 여기 이렇게만 해도 9년이잖아요. 여기 9년, 10, 11, 12, 13, 14, 15, 16, 17년, 17년. 이렇게 오래 걸렸어요. 나스닥도. 닷컴버 볼 때 한번 꼭지를 찍고, 이렇게. 연봉상 꼭지 따고 내려왔죠? 연봉상 이런 게 위험한 거예요. 연봉에서 이렇게, 그래서 제가 늘 얘기했죠? 연봉에서 꼭지 따면 위험하다. 재미없다. 한마디로. 지금 이런 상황이었죠. 그러나, 이때 여기에 물려 계신 분들이, 모르겠다. 나는 그냥 기다릴래. 이렇게 했던 분들, 그냥 가만히 잊고 있었으면 결국 여기 올라왔잖아요. 그죠? 야, 지금 장난하냐? 여기 17년을 기다리라고 나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17년을 기다리시라는 게 아니라, 결국에는 기다리면, 영원한 하락은 없다. 그 얘기를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올라오잖아요.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나스닥 같은 경우도 그거를 지금 딱 잘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아직 비트코인은 근데, 얘는 비트코인은 어때요? 비트코인은 아직 연봉상 꼭지도 못 땄어. 꼭지를 한번 세게 따고 와야 되는데, 지금 그런 상황도 아니에요. 비트코인은.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뭐 너무 쫄 거는 없다. 지금 오히려 지금 올해, 작년에 연봉의 50%를 회복하게 되면 내년도 상승 가능성이 있다. 우리는 이제 그렇게 희망하고 있는 거죠. 반감기가 지나가고 하면서 이제 비트코인 이제 올라가는 뭐 이제 그런 시기가 온다고 보는 거죠. 계속 그렇게 왔잖아요. 여기 이제 4년 상승하고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3년 상승 1년 하락, 그리고 3년 상승 이렇게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죠? 과거의 어떤 이 패턴대로만 가준다면, 큰 변수만 없다면,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근데 만약에 진짜로 떡나게 한번 와. 그래도 어떻게 돼? 그래도 결국에는 올라간다니까요. 뭐, 그거는, 그게, 엘리엇 파동을 믿는 이제 우리는, 뭐 이제 엘리엇 파동의 뭐 어떻게 보면 신도들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돼? 결국에는 내려와도 올라간다니까요.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렇게 보시면 되겠다. 그리고 나스닥은, 아까 보다 말았는데, 이건 연봉이고, 주봉상 어떻게 돼요? 얘가 주봉상 나스닥 같은 경우는 지금 각도가 어때요? 각도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죠?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중이죠. 그러니까 각도는 여기를 돌파해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번 이렇게 내려왔다가 이렇게 가겠죠. 각도가 완만하니까. 그죠? 뭐 그렇게 될 수도 있어요. 이게 지금 이건 W자 형태죠. 이렇게. 좀 옆으로 늘어지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나스닥도 여기를 돌파하려면 이제 제대로 돌파하려면 한번 눌렸다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고, 일봉상 보면 어때요? 일봉상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요 자리죠. 단기적으로 이렇게 내려왔다가, 그죠? 이렇게 지금 각도를 세우면서 올라갔어. 그죠? 이제 얘가 이렇게 눌렸다가 이렇게 다시 가는, 여기를 돌파했으므로 양봉으로 돌파했잖아요. 이제 그럼 요 위에서 끝나겠지. 얘는 여기를 돌파한다라고 볼 수 있겠죠. 한번 눌렸다 가든 그냥 가든 간에 이제 얘는 이 위에서 끝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상승을 이어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나스닥도 뭐 지켜보시죠. 뭐 나쁘지 않아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월봉. 이제 각도를 계속 봐야겠죠. 각도를 계속 봐야 되고, 월봉상 얘가 제가 말씀드렸죠. 얘가 양봉이 나올지, 음봉, 다음에 양봉, 이렇게 나올지, 그러면 이렇게 양봉 3개를 기대해 볼 수도 있겠죠? 아무튼 뭐 그렇게 될지는 월봉상 한번 좀 요거 모양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얘가 이번 달에 이번 달에 이 봉이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어떻게 흘러갈지. 얘도 중요해 보이니까 한번 지켜보시죠. 얘도 어떻게 흘러갈지. 근데 이제 일단 나스닥은 주봉상 지난주에 얘가 거의 윗꼬리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지금 얘는 일단 이번 주에 무조건 여기를 돌파해야 돼. 13,247.39포인트를 돌파해서 올라가줘야 좀 희망적인 모양이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주봉상 이 자리를 돌파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얘가 좀 더 상승을 기대해 볼 수 있겠다. 그래서 이번 주가 되게 중요한 주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FOMC 회의가 있는 이번 주가
중요한 주다 이렇게 보시고, 지금은 조금 관망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코스피도 코스피도 일단 요 자리를 돌파했잖아요. 요 자리를 음봉 없이 돌파했기 때문에 이제 얘는 여기까지 간다고 보는 거고, 결국에는 여기를 돌파를 한번 시도할 거예요. 근데 요게 ABC를 맞고 올라갈지, 이렇게 한번 내려고 이번 주에 이렇게 치고 올라갈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눌렸으니까 이제 희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얘가 241선을 딱 지지하고 올라왔으니까 지금 코스피도 뭐 그런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고, 결국 코스피는 2582 포인트를 돌파하면 되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상승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달러 인덱스는 뭐 얘가 지금 여기 저 바닥에서 쌍바닥 한번 찍고, 여기 쌍바닥 한번 찍었죠. 여기랑 여기 쌍바닥 한번 찍고, 이제 여기서부터 말아 올릴지 뭐 이제 여기 돌파해야겠죠. 달러는.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 달러가 강세로 전환할지 뭐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일봉상으로는 어떻게 됐나? 일봉상 아직, 근데 일봉상으로 보더라도 아직 240에서 한참 밑이에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직 얘가 강세로 전환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릴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뭐 환율도 뭐 여전히 지금 여기에서 요때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죠. 얘가 여기 언덕을 어떻게 양봉으로 돌파했고, 요 자리도 돌파했고, 그래서 결국 얘는 여기 위에서 끝난다고 본 건데, 이제 오늘 이제 얘가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얘가 이렇게 올라가지 못하면 이제 꼭지 따고 내려오는 모양이기 때문에 환율은 한번 이렇게 빠질 수도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서 지금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보시고, 채권도 한번 볼까요? 그냥 보는 김에. 10년물 채권. 10년물 채권은 쭉 빠졌네요. 지금 3.47까지 빠졌네요. 그리고 2년물은 아직도 4%대 있었던 것 같은데, 2년물은 종가로 4.04. 아직 여전히 장단기 금리차는 역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뭐 얘가 여기를 뚫고 내려가야겠죠. 이제 2년물이 좀 빠져야 되는데, 뭐 당분간은 계속 요렇게 지금 요 박스권 안에서 지금 요렇게 보이고 있죠. 이렇게 가고 있다고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여전히 당분간은 계속 요런 추세로 이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시고, 기본적으로 지금 상황은 되게 좀 어수선하긴 하지만, 그렇게 또 너무 부안해동하면서 막 이렇게 가슴 졸이고 막 이러면서 어떻게 이러고 있을 필요는 없다. 뭐 어떻게 하면서 막 그러고 조바심 내고 있어 봐야 뭐 달라지는 거 없어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죠. 마이너스 70, 80% 이런데 지금 이제 와서 매도하는 거는 하나 많은 거, C파 끝자락에 한 A, B, C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서 매도하는 거예요. 아니 적어도 이렇게 올라오면 이 정도 중간에서는 매도해야지. 여기서 매도한다고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여기서 매도하는 거는 이제 글로벌 호구 인증하는 거다. 적어도 ABC에서 B파는 나와줬을 때 그때는 해야죠. 이렇게 좀 여기를 버텨왔는데 이렇게 긴 세월을 버티다가 여기서 던진다고? 뭐하러 버텼어? 여기서 중간에서 던지지. 아무튼 그렇게는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